VON 시사라디오 자유통일 동상다몽 시즌2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상화 백태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제 정규군입니다. 정규군이 쫙 다 모였어요. 허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박 여사님, 윤 의원님, 그리고 에스라 목사님, 그다음 나무꾼 김정섭 위원님, 그리고 김 박사님, 도 변호사님, 그리고 저 정말 정규군입니다. 사실은 이 VON 라디오 그 댓글들을 보면 얼굴 좀 보여달라 이런 주문이 막 있어요. 얼굴 정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사코 거부하는 분들이 여기 한 3분이 계십니다. 아, 4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라디오를 통해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점 양해드리고요. 사실 이 4분이 너무 잘생기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얼굴을 좀 아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그 동상다몽을 저희가 정말 우직하게 계속 이어나가는 이유는 정말 이 시간이 참 특별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면 도저히 이 정도 되는 그 북한에 대한 진실을 전할 길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봤더니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위상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처음으로 미국에 갔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그 미국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어디서 왔냐 물어서 코리아라고 했더니 데이빗 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 그때 데이빗 조가 누구세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물었더니 그분이 바로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조용기 목사인 그런 세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교회입니다. 그 조용기 목사님을 이은 담임 목사 이용훈 목사님께서 사실 이분도 뭐 대표적인 우파 목사님이죠. 근데 남북이 평화를 이루려면 서로 체제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라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다. 진정한 평화 통일을 원한다면 넓은 마음과 포용, 배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듣기에는 참 좋아요. 그런데 저희가 참 고민스러운 것은 이렇게 포용해 줘야 되는 그 한계가 무엇인가.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 박해는 정말 70년째 세계 최악입니다. 최악도 2등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최악입니다. 모든 지표에서 그런 북한의 어떤 것을 우리가 끝까지 포용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아마 북한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 체제의 특징에 있어서 이 우상화 문제는 사실 기독교라고 해도 아무리 사랑이 많다 해도 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기독교를 거부하는, 기독교인에 의한 기독교 파괴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이 10계명, 1계명을 제거해야지 기독교를 포교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는데 형용 모순이지 않습니까? 지금 1계명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의 이름을 중국은 모택동,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일단 우리 김 박사님께 공부를 먼저 좀 배우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상화 백태에 대한 주문을 받았는데 실제로 살펴보니까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짧게 줄이지만 어쩌면 좀 길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이제 통상 우상화라는 용어를 쓰지만 학문적으로는 개인 숭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컬트 오브 퍼스널리티 또는 퍼스널리티 컬트라고 하는데 네이버 지식백과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주의 체제나 비민주적인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특정한 지도자를 절대화 또는 신격화시켜 우러러받드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도 지금은 쓰지 않지만 50년대까지 개인 숭배 사상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사전에 올라와 있는데 조금 길지만 제가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어떤 개인에 의하여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힘에 의하여 창조되며 발전하는 것이다. 어떤 걸출한 개인도 그가 인민대중에 의거하고 그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사업할 때에야 역사 발전에서 큰 역할을 놓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발전에서 인민대중의 결정적 역할을 무시하고 개인의 역할을 지나치게 우상화하며 그의 지혜를 대중의 지표적 지혜보다 더 높이 평가하며 그에 대하여 맹종맹동하는 등으로 일 개인을 무원칙하게 높이 섬겨 세우는 사상 경향을 개인 숭배 사상이라고 한다. 개인 숭배 사상은 막스 레닌주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것으로서 당대열의 공고화와 혁명가업 수행에 커다란 해독을 끼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지당한 얘기죠. 그런데 60년대 이후에 이 단어 자체가 북한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이런 개인 숭배 내지 우상화가 시작됐을까? 그게 이제 56년 8월 종파 사건 이후에 그 요독이 청소되는 것이 58년 3월인데요. 58년 가을에 김일성이 공산주의에 관하여라는 교실을 내면서 우상화를 겨냥한 사상교육 방향이 제시가 되고 이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61년 9월 4차 당대회 때 소위 당적 사상체계 확립이라고 해서 각급 학교에서 김일성의 항일 투쟁 행사를 학습하게 만들죠. 그리고 66년 6월에 우리가 잘 아는 10대 원칙의 원형이 처음 나오고요. 그리고 68년 69년도에는 조선노동당 역사연구실이 김일성 동지 혁명역사연구실로 바뀝니다. 당의 역사가 김일성의 역사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 74년 4월에 김정일에 이어서 10대 원칙이 나오고요. 75년에는 김일성화가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76년에는 주요 기관 공공시설의 김정일 동지 학습연구실, 김정일 우상화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 80년에는 평양의 김정일 사직관이 건립됩니다. 그리고 85년 9월에는 초중등학교 교과과정에 김정일 과목이 신설되어 예를 들면 김정일 어린 시절, 김정일 혁명 역사, 김정일 혁명 활동 이런 과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87년 9월에는 각 사범대학에 김정일을 학과가 생겨요. 친애하는 동지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동일 동지 혁명역사학과, 소위 이제 우리가 줄여서 친혁과라고 하죠. 그다음 88년 2월에는 김정일화 꽃입니다. 김정일화가 지정되고 92년 9월에는 김성종합대학 역사학부에 김정일학과가 신설됩니다. 그다음 93년 2월에는 김정일의 상징화로서 효성화라는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94년 4월에는 초중등학교에 김정일 위대성 교양실이 설치가 되고 94년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는 이제 김일성 생전에 있던 영생탑이다. 만수무강탑이 영생탑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이제 김일성 사망까지 제가 간단한 약사를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이제 우상화 100태인데 제가 아이템을 뽑다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한 10개, 한 12개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우선 생일입니다. 북한의 김정일 생일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김일성 생일은 태양절, 김정일 생일은 광명성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용어를 쓰면 안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많지만 일단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상징화가 있습니다. 북한에 상징화. 어떤 특정한 꽃을 각별하게 아끼고 이렇게 추켜 세우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김일성화가 있고요. 김정일화가 있고 또 효성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북한학 강의를 할 때 애들한테 북한의 국화가 뭘까요? 할 때 진달래라고 하는 애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진달래도 북한에서 조금 아끼는 꽃이고 그 다음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은방울꽃도 있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지만 진짜 국화는 뭐예요? 북한의 국화요? 목란입니다. 김일성화는 65년 4월에 김일성이 이제 인도네시아 반둥회의 처음 열린 건 55년 4월인데 10년 뒤에 다시 열리죠. 이때 김일성이 인도네시아 반둥에 가서 보고로 식물원에 들르는데 거기서 어떤 꽃을 보고 관심을 표명해요. 그 이후에 이제 인도네시아 식물원에서 그 꽃을 평양에 보냅니다. 그게 이제 김일성화가 되죠. 그리고 88년 2월에는 일본의 원예사 가모 모도데루라는 사람이 자기가 개별적으로 육종했다고 하면서 꽃을 하나 평양에 보내는데 이게 김정일화예요. 그래서 이제 2월이 되면 김정일 생일이 2월 16일인데
북한의 2월은 봄입니다. 허 위원장께서 기억나세요? 2월은 봄입니다라는 구호나 노래가 있는데 사실 2월이면 겨울 아닌가요, 우리?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2월에 김정일화를 피워야 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참 괴롭습니다. 조선 인민으로 산다는 게 참 힘든 거죠. 그다음 강원도 원산농업대학에 있는 식물학부 교수들이 93년 2월에 뭐 육종했다고 하면서 효성화라는 걸 또 하나 만들어서 김정일의 김일성에 대한 효성을 기리는 꽃으로 만들었습니다. 진달래 얘기가 앞에서 잠깐 나왔기 때문에 진달래는 사실 특별한 의미는 없고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이 생전에 좋아했다고 해서 진달래를 각별히 아끼죠. 그래서 조국의 진달래라는 작품 아십니까? 나도 그 노래를 참 그 곡이 좋아서 했는데 우상화 곡이 돼서 제가 부를 수는 없는 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을꽃 얘기는 제가 생략하고 나중에 뭐 토론 시간에 얘기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동상과 석고상이 있는데요. 뭐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들의 동상을 세우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동상을 세우지는 않잖아요. 북한에는 살아있을 때부터 동상을 많이 세웠습니다. 최초의 동상은 48년 10월 만경대 혁명학원에 제막한 게 첫 동상이고요. 60년대 김정일 주도로 곳곳에 동상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72년 4월에는 만수대 언덕에 있는 유명한 그 동상, 높이가 23m. 한때는 금칠을 해서 뭐 햇볕이 비치면 번쩍번쩍 빛이 나기도 했었죠. 현재 북한 전역에 한 70개 정도의 동상이 있고 석고상까지 합하면 약 한 3만 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김정일 동상도 있는데 김정일 사후에 그 만수대 언덕에 김일성 동상 옆에 같이 하나 세웠고요. 그다음에 만수대 창작사에는 기마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수산 궁전에도 입상이 있고 뭐 하여튼 동상들이 많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동상을 살아있는 김일성, 김정일하고 똑같이 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징물을.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전쟁이나 했던 유사시에 동상이 파괴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사시에 대비한 동상 그 긴급 대피 시설이 또 있어요. 지하에.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군부대의 지휘관들이 비상이 걸리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 바로 동상 대피시키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입니다. 참 군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그 초상화와 초상희장이 있는데요. 김일성, 김정일 얼굴이 들어간 초상화, 특히 그 장례식 때 영정사진으로 썼던 해별레 웃는 그 사진, 그 북한에서 태양상이라고 하고 북한 전역에 주요 공공시설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또는 교차로 같은데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걸려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의를 표시해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상회장은 우리는 북한에서 초상회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배지라고 하는데요. 여기 제가 하나 들고 나왔는데 영상으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초상회장이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 북한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이거를 다룰 수 있는 게 다릅니다. 지금 제가 갖고 나온 저 쌍상, 김일성, 김정일이 얼굴이 들어간 저 쌍상은 최고위급 인사들이 가슴에 폐용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 행사 때 북한의 고위 간부가 나오거나 남북 회담 때 나올 때 보면 저 쌍상을 가슴에 달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탑과 비석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김일성 생전의 만수무강탑.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고 했던 그 유명한 만수무강탑. 김일성이 죽고 나서는 이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 영생탑으로 바뀌었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했다가 김정일이 죽으니까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구호. 그 구호 바꾸는 것도 사실 큰 일입니다. 탑 그 다 새로 다 바꿔야 되니까요. 대표적인 영생탑이 그 평양 금수산 궁전 지구 금성거리 입구에 있습니다. 이게 높이가 92m 정도 되는데요. 석탑 중에 가장 높은 탑이 무슨 탑인지 혹시 아십니까? 세계에서. 주체사상 탑입니다. 높이 170m. 그 다음은 아마 이 영생탑일 거예요. 하여튼 뭐 북한은 세계적인 것을 자랑하죠. 김일성 사후 3년간 전국적으로 약 한 3,130여 곳에 영생탑을 건립했고 340여 상의 태양상을 포함해서 소위 영상작품이 7,600여 상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종 비석들이 많습니다. 뭐 명제비, 교시비, 뭐 혁명사적 표식비, 현지지도 표식비, 친필비, 헌시비, 사적비 숨이 찬데요. 표식비란 말은 사실 잘못 읽은 건데 한자의 알식자는 표시하다, 적다, 뭐 드러내 보이다라는 뜻일 때는 지자로 읽거든요. 우리가 이제 도로표 지판이라 하지 표식판이라 하지 않잖아요. 북한이 왜 이런 걸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비석은 엄청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헤아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자연바위 글바르라고 해서 우리 아마 그 북한산 등산 가보신 분들이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저기도 아마 북한이었으면 뭘 새겼을 거다. 인수봉 같은 큰 바위 벼랑이 있으면 다 새깁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제가 보기엔 제일 골칫덩어리가 이 자연바위 글발이 아닐까. 금강산에만도 약 한 60개소에 4,500자 정도가 새겨져 있다고 하니까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각종 전적지, 사적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역사적인 유적지에 해당하는 건데 전적지는 김일성의 뭐 일제시기 때 전투의 업적이 기린 곳이라고 하고 사적지는 김일성 가계 인물들의 뭐 혁명활동, 투쟁 업적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거의 뭐 조작이죠. 북한 전역에 한 60배 정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을 교육시키는 연구실과 학습반이 있는데요. 원래 이제 조선노동당 역사연구실이라는 게 있었고 이거를 김정일이 등장하면서 김일성 동지 혁명사상연구실로 바꿨고 김정일 사후에 김일성, 김정일 연구실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연구실들이 곳곳에 있어서 북한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그곳에 가서 우상화 학습을 북한에서 문화생활이라고 하지만 사실 학습입니다. 학습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반이 있는데요.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학습반이라는 게 있어서 간부학습반과 당원 및 근로자 학습반으로 나누어서 각 단위의 현지 실정에 맞게 일상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당생활청어와 함께 양대 우상화 교육 그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사실 좀 많은데 제가 지금 다 줄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성의 편지 전달 이어 달리기라는 게 있는데 저도 좀 우스워서 웃고 있었는데 충성의 편지를 전달하는 이어 달리기 릴레이 쇼를 하는 겁니다. 각급 단위 대표들이 역사 현장에서 출발해서 평양까지 일정한 구간을 달려서 전달하고 또 그걸 받아서 전달하고 하는 것이죠. 이 행사는 55년에 처음 시작됐고요. 지금은 이제 북한의 현대적인 체육 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충성의 편지 전달 이어달리기 대회의 선두에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기를 앞세운 선도차가 달리고 뒤에는 지휘차와 방송차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보통 한 20-30명이 한 조를 이뤄서 달리고요. 한 4km나 8km 달리면 다음 팀한테 넘겨주고 해서 각 지역에서 평양까지 참 우리가 보면 참 희한한 일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구호나무 구호문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제시기 독립군들이 조국 강복의 염원을 담은 구호를 껍질 벗긴 나무에다 또는 바위에 새겼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일정한 역사성을 부여하면 구호문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북중 국경 지역, 한반 국경 지역에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있었어요.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금 있었는데 다만 그 내용이 뭐 조선 독립 만세라든가 이런 것이지 김씨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내용인데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에 이제 대대적으로 발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굴이 되는 게 아니라 대대적으로 조작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은 우상화 내용들이 많아지고 시기적으로는 80년대 중반 이후에 대거 많이 발굴되고 지역적으로 보면은 국경지역, 한반 국경지역에 주로 있던 것이 이제 만경대까지 북한 전역에서 발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조작된 겁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북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야 된다. 산불이 나거나 하면 산불 진화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구호문헌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답사행군이 있습니다. 답사행군. 대표적인 게 배움의 천리길, 강복의 천리길. 우리 허 위원장님은 너무 잘 알아서. 배움의 천리길은 김일성이 12살 때인 뭐 1923년에 만주에서 아버지하고 팔도국에 살다가 아버지가 조국을 알아야 된다고 집에 가라고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부터 걸어서 만경대까지 왔다고 하는 그 노정이죠. 그리고 이제 강복의 천리길은 1925년에 다시
할아버지가 너희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가라고 그래서 또 이제 그 역코스를 걸어갔다고 하는 것을 북한의 청소년 학생들에게 그대로 흉내내게 하는 겁니다. 이건 말고도 뭐 백두산 혁명 전적지 답사인군, 만경대 고향집으로의 답사인군, 백두산 미령 고향집으로의 답사인군, 그래서 한겨울에 학생들이 그 항일 시대 아동단원이 입었던 복장을 갖추고 김성이 걸었던 그 천리길, 물론 천리를 다 걷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열차를 탄 곳은 열차를 타고 김일성이 또 하룻밤 잤던 데 가서는 자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1호 시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1호라는 단어가 붙으면 뭘까요? 예, 김씨하고 관련된 건 다 1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1호 행사, 그러면 이제 수령이 참석하는 행사 1호 행사. 그 다음 1호 도로,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어요. 1호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1호 작품, 김씨 얼굴이 나오거나 그 사람들의 뭐 이렇게 모양이나 모습이 나오는 그림 같은 거 그리면 그 1호 작품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김씨들이 먹는 거 1호 식품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1호 배우라는 게 있어요. 영화를 찍고 이러면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역할을 하는 배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1호 배우예요. 근데 이 1호 배우는 아까 제가 동상 얘기할 때 동상도 살아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접한다고 했잖아요. 1호 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호 배우를 한 사람은 만약 김성 역할을 했다 하면 그 김성하고 똑같이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가 이렇게 상영될 때 앞에 뭐 시나리오 누구, 뭐 감독 누구, 촬영 누구 쭉 나오잖아요. 근데 1호 배우들은 비밀입니다. 배우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특별 관리, 일반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도 특별한 것이고요. 만약에 그 사람들을 누가 뭐 술 먹고 때렸다, 그럼 수령님을 때린 거예요. 똑같아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북한의 유명한 그 연출자이자 감독 중에 엄길선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사망한 고인이지만 이분이 영화를 촬영할 때 입이 거칠기로 유명해요. 욕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배우들을 그냥 쥐잡듯 하다가도 특정한 배우 한 사람이 나오면 거꾸로 이제 자기가 이제 지가 되는 거예요. 누굴까요? 1호 배우입니다. 1호 배우가 이렇게 있으면은 수령님 왼쪽으로 한 발만요. 오른쪽으로 조금 나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얘기가 많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다루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하나 붙여봤는데, 낯 간지러운 예아벽. 예아라는 건 뭐냐 하면 한자어로, 예라는 건 길일 예자인데요. 우리가 명예할 때 예자입니다. 아는 이제 자식 자랑이 자식 자랑. 명심보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불언 자지덕 자부담 부지가. 이게 뭐냐 하면은 아비가에 대해서는 자식 자랑을 하지 않으며 자식이 되어서는 아비의 허물을 입에 담지 않는다라고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자랑하거나 마누라 자랑하면 우리가 팔불출이라고 하죠.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이 죽기 전에 팔불출이 됐어요. 김정일 자식 자랑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제가 북한의 그 90년대 북한 문헌을 보면서 갑자기 김일성이 김정일을 칭찬하는 게 많이 나와요. 어록들이. 왜 이럴까? 그때는 그걸 정확히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김정일이 3차 7개년 계획이 실패하고 김일성이 공개적으로 당이 잘못했다고 김정일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김정일의 권위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회하려고 이 짓거리를 한 겁니다. 제가 몇 개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동지에 대하여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정치에서 노숙하며 군사에서 비범하고 경제와 문화에 박식하며 외교에 원숙하며 인간적으로 다정한 위대한 영도자입니다. 세상에 이게 아버지가 자식한테 할 소리인가요? 그 다음, 그는 자기가 닦인 깃 양복을 입고 나라 일을 맡아 할 테니 나는 제낀 깃 양복을 입고 낙을 누리며 푹 쉬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닦인 깃이라는 것은 인민복, 제낀 깃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는 양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정일 동지는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는 모든 분야에서 능통한 인류 역사가 난 위인들 중에 위인입니다. 한 인간이 모든 지성과 재능을 최고봉의 경지에서 겸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김정일 동지를 전설적인 위인이라고 합니다. 뭐 이쯤 되면은 거의 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김정일 동지가 주체혁명 위협을 계승해 나가는 영도자로서 인민들의 존경과 사랑, 칭송을 받고 있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탄생 50도를 맞으면서 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담아 그를 찬양하는 송시를 썼습니다. 제가 송시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백두산정 정일봉 소백수와 백계류 강명성탄 50주 개참문무충효비 만민칭송 채동심 한호성고 진천지. 사실 김성희가 이런 한시를 지을 능력이 없고요. 당시 문해청 위원장이었던 백인준이가 지은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말로 풀면은 북한이 푼 그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백두산 마루에 정일봉 솟아있고 소백수 푸른 물은 구이쳐 흐르누나 강명성 탄생하여 어느덧 신돌인가 문무충효 겸비하니 모두 다 우러르네. 만민이 칭송하는 그 마음 한결같아 우렁찬 한호소리 하늘 땅을 뒤흔든다. 참 기가 막히죠. 이런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일단 제 얘기는 여기서 일단락을 짓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갔을 때 굳이 백두산으로 이렇게 함께 간 것이 우상화와 관련이 있을까요? 있다고 뭐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도요. 김정일의 고향을 인위적으로 백두산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무슨 뜻인지 좀 알고 싶어요. 북한이 상당히 사회주의 사회고 우월한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통사회 중에 전통사회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컴플렉스가 있어요. 자기가 김일성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근데 그 아니다라고 강조하다가 보니까 뭐 끌어댈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한반도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재가 백두산의 전기를 타고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면 좀 웃기는 얘기지만 그게 북한엔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백두산 출생설을 조작해낸 거죠.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 이영훈 목사 인터뷰에 사상은 달라도 같은 민족이면 서로 포용하고 배려해야 된다. 이런 거를 포용하고 배려한다는 것은 신사참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 위원장님이 지금 강의를 짧게 하실 때 계속 추임새를 넣으셨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듯이. 네, 맞습니다. 2월에 김정일화 꽃 피우는데 성공하셨습니까? 그걸 못하면 안 되죠. 그건 완전히 법과 똑같은 그런 성격을 띠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하시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도 해박한 지식으로 북한 그 우상화에 대해서 명확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저도 탐구합니다. 탐구하는데 김 박사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솔직히 말해서 한국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긴가민가 하면서 좀 머리도 갸우뚱하고 하는데 그 사회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어쩌면 저리도 그 북한 사회를 신통히 대변하는가. 여기에 상당히 저도 공감 가는데 저는 이제 북한 사회의 우상화가 이제 우리 한강엽 선생님 계실 때 아마 김미영 우리 원장님도 들었을 겁니다. 거짓말도 100번만 하면 진실이 된다. 이게 선생님께서 늘상 하시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북한 사회에서 김일성이 자기 채찍권 5-6명을 모아놓고 우리 5이 똘똘 뭉쳐가지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자기 우상화가 아니겠죠. 어쨌든 자기들이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100번 이상 강조를 하면 그게 진실이 된다. 이런 식으로 결국 우상화 사업도 북한 주민들 우롱하면서 오늘과 같은 이런 북한 세계적으로 가장 열악하고 가장 정말 어려운 사회를 만든 게 바로 이 우상화가 결정적 요인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김 박사님이 하신 부분 건 정말 한 1000만 분의 1이 될까 그 정도로 사실은 작은 양이에요. 근데 저는 이 중에 여러 가지가 많이 빠졌는데 그 중에 김일성이 죽었을 때 그 추석궁 자체를 무덤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이라로 만들었죠. 지금도 잘 관리하고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무덤을 꾸미는데 들인 돈이 황장엽 선생님 8억 9천만 달러라고 얘기해요. 9억 8천만 달러. 어쨌든 그게 3년치 식량
옥수수로 치면 식량을 살 수 있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다 괜찮다는 뜻인지 에스라 목사님 좀 책임을 갖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 인터뷰가 국민일보 인터뷰고 이 기사를 제가 본 게 뉴스엔조이 전부 우리는 참 신앙이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오늘 그 주제가 우상화 백태라는 거 미리 이제 듣고 오면서 야 오늘 재밌는 얘기 듣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우리가 단편적으로 조금씩 들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버라이어티하게 여러 가지 듣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이렇게 쭉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마음이 쫙 가라앉는 게 너무 좀 무거워지네요. 그러니까 북한 사회가 기만과 공포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우상화가 그 기만과 공포의 철창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를 믿어야만 하고 또 그 이야기를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유지되는 그런 그 생각을 하니까 아주 끔찍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한국 대표적인 교회의 목사님이 그런 식의 표현으로 북한 체제의 사교적인 성격 또 억압적인 성격들을 그냥 휙 없었던 것처럼 뭉개는 것이 정말 믿기지가 않고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허 위원장님 생각으로는 지금 한국에서 특히 교회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마음속으로 기독교를 신봉하고 그 교회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 교회가 이토록 변질되고 정말 저는 알고 있기에 우리 한국이 우리 조선이 독립될 때에 기독교가 결정적인 역할도 하고 했는데 오늘날에 와서 북한의 저러한 상황이란 건 뭡니까? 어찌 보면은 일제식민지 36년 이상보다 2배에 걸치는 일제시기보다 더 참혹한 이런 인권 탄압과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에 동조해서 우리 기독교가 정말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런 사람들이 어떤 길을 어느 교회를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하는 걸 지금 방황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변질되어가는 한 기독교가 책임을 져야 될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기독교가 정말 북한과 같은 이런 상황을 묵인한 채 정말 하나님 위에 김일성, 김정은을 내세우는데 이것까지도 우리 한국 기독교가 묵과하고 그대로 넘어가겠는가? 이걸 저도 이제 묻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부분은 우리 한국 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충분히 만족된 대답을 주시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 그 영미로부터 들어온 그 자유의 배경과 기본적인 그 정신의 흐름은 기독교적인 정신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북한에서 일어나는 이런 우상화의 작업은 그런 것과 궤를 달리하는 대적하는 그런 흐름이니까 당연히 이런 자유가 아닌 우상화로 결착되겠죠.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오늘 그 허광일 위원장님 말씀 말고 김 박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우상화 백태를 쭉 들으면서 들은 생각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이 교만이라는 단어에 저는 동의어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교만이라는 단어의 동의어는 열등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만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이고 동의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는 이런 우상화의 백태는 결국 본질적 또 정체성, 역사적인 그런 열등감의 발로이고 그것이 우상화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이렇게 북한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닌가. 열등감의 김일성과 김정일이 얼마나 많은 열등감으로 살아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감추고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제가 참 궁금한 게요. 아까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렇게 우상을 하게 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김일성이 진짜 이 얘기를 했는지 뭐 비슷한 얘기를 좀 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김일성 사망 전후에 이 얘기가 갑자기 북한 매체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몇 곡지만 인용을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양이. 근데 상당 부분은 김일성이 한 얘기가 아니라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에서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랬을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김정일의 권위가 땅에서 떨어져서 김정일의 권위를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까? 김정일이 자기 동상은 안 세우지 않았습니까? 김정일이 있을 때 지금의 국가보위성이죠. 거기에 입상이 하나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중국에서 김정일 사후에 노영산 국제침선전람관에 납상, 밀랍으로 만든 밀랍 좌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하면 한 4개 정도 지금 있는데 앞으로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살아 있을 때는 아버지 동상만 많이 그렇죠, 주로 세웠고 그렇겠죠. 지금 김정은이 이제 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김일성, 김정일의 어떤 종류의 권위가 없이 이제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의미일 텐데 결국 사람을 이렇게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이 아니면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 그 체제를 윤 의원님 어떻게 하면은 보장해 줄 수 있어요? 보장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좀 노하우를 전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아까 이제 기독교 얘기 잠깐 나왔잖아요. 근데 올해가 이제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아까 잠깐 첨언을 드리면 이제 이쪽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제 3.1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기독교가 공헌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나도 없다고 이제 그렇게 우리 관점에서는 거짓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객관적인 어떤 팩트만 보더라도 그때 33인의 독립 선언을 했던 분 중에 제 기억에 한 16분이 기독교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당시에 1919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약 1% 미만의 기독교인이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의 그 소수자였던 기독교인들이 주축으로 3.1운동을 전개를 했고 그것이 이제 전국 방방곡곡으로 번져나게 됐고 결과적으로 오늘 2019년에는 뭐 통계를 한 25% 정도 이제 기독교인이 된 대부분의 이제 그런 종교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아까 우리 김정 국장 얘기하신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어떠한 기본적인 역사의 시점이 참 기독교로 출발한 나라이고 뭐 우리 매번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제1대 재헌국회에서도 이승만 의장과 그리고 목사님이셨던 부의장이 기도로 시작했던 재헌국회, 이러한 어떠한 그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이 역시 기독교로 이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아까 원장님의 아까 얘기했던 그 순복음교에 대한 얘기는 참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지난번에 모임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야 이게 결국에는 영과 영적인 대결이다. 근데 그렇게 보면 이거는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또 이 부분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아니 그러면 만약 예를 들면 신천지하고 순복음교회가 합해질 수 있나요? 그 두 교회가 서로 다른 완전한 그 가치와 체계가 다른 그 시스템을 가지고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북한하고 남한을 같이 민족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그 대표적인 목사님의 생각과 그 정신 세계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이게 뭐 평신도도 아니고 대표적인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에 참 저도 기독교인으로서 참 충격이고요. 어쩌다가 이렇게 순복음교회 그 대표 목사님이 이렇게 되셨나라고 하는 참 자괴감마저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두 체제가 민족으로 이어진다고 하기 전에 서로가 갖고 있는 가치와 아까 김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수많은 이 우상화 백태를 통해서 북한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뭐 3만 개에 넘는 이 동상들, 뭐 우리가 수많은 얘기하는 정치범 수용소, 많이 혹사받고 있는 북한 인권을 다 놔두고 이게 그냥 민족으로서 이게 통합될 수 있는 것인가? 좀 허상의 세계에서 좀 환상을 깨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지금 어떤 걸 같이 갖고 있냐면 지금 뭐 아까 2월에 꽃을 피워야 된다고 하셨고 초상화 뭐 먼저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사실은 공포를 갖고 있잖아요. 정치범 수용소 문제. 지금 아까 김 박사님이 저기 그 배지를 갖고 오셨어요. 원래 저거 신고하면 잡히는 거 아닙니까? 저 어디서 얻으셨어요? 당연하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북한에서 지금 저 배지를 저기 수지로 돼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저걸 깨뜨리거나 했을 때 정치범 수용소 갔었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포의 원천 아니에요? 옛날에는 말입니다. 이 초상화, 지금 초상기장을 내놓고 그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이제 김일성 사진들이 이제 계속 신문에 실렸는데 심지어 신문에 나온 김일성 사진을 잘못 건사해가지고 오선시켰다 해서 그것도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밀고를 하면은 곧바로 하루 아침 사이에 그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는데 저는 오늘 이 우상화 북한의 우상화가 어디와 직결되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 여기에 이제 자꾸 하신 황장엽 선생님 이름을 거들어서 안 됐는데 황장엽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기억나는 게 북한 정권은 북한 전역을 감옥으로 만들고도 모자라 북한 주민들의 영혼마저 빼앗아갔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을 영혼 없는 자기 생각을 못하는 이런 정말 뭔가 자기 의도대로 움직일 수 없는 맹목적으로 정권에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김일성이 3대 시습, 김씨 정권이 3대 세습까지 갈 수 있는 이 기본 본 바탕에 우상화가 깔려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반인도 범죄라는 이름으로 노 변호사님 지난번에 그러니까 고소하셨어요. 그렇죠, 고발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바로 이 대목에 이 우상화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위배를 하면은 정치범 수용소에 넣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이런 어마어마한 공포의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걸 무시하고 지금 이용훈 목사님이 다 인정해 주자. 왜 목사하십니까? 영혼 구원하는 게 그분 일 아닙니까? 목사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모두 지옥으로 끌고 가시는 건가요? 그분의 영혼이 어디 좀 위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에스라 목사님 어떻게 좀 수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어떻게 좀 도와드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뭔가 지금 여쭤볼게요. 위험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상황인 이 반인도 범죄가 관영한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반인도 범죄가 문명의 원리인데요. 20세기에 그 나치즘, 유태인 학살 같은 것을 겪고 또 유태인 학살 외에도 우리 6.25도 반인도 범죄가 많고 전 세계적으로 그 20세기의 역사를 그 정리하는 반성한 한마디의 말을 꼽으라면 반인도 범죄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반인도 범죄는 특징이 대량으로 사람이 희생됐다는 것에만 있지 않고 그 주체가 국가 혹은 국가에 준하는 집행 주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그 형사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단위가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 단위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 주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20세기에 너무나 혹독한 체험을 치르고 난 뒤에 인류 사회가 국가 혹은 국가에 준하는 어떤 체제에 의해서 인류의 존엄성 자체를 훼손하는 어떤 그런 사태가 발생할 땐 인류 사회 전체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대한 각성이 생긴 그러니까 많은 희생 끝에 소중한 정말 싹이 돋아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볼 때 아주 옛날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 뭐 함무라비 그러고 고대에 가면은 이 페르시아 쳐들어온 그 왕들 다리우스 이전의 왕들 크세르크세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신이라고 여기고 자기를 그 이집트 피라미드 건설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인류에 지금은 우리가 좀 낯설어하는 그 옛날에 가면 자기가 실제로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보면은 인간을 깔아뭉개고 있는 그런 동상도 세우고 이렇게 상도 부조상도 보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거의 자기가 최고 강한 신이라고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초창기의 황제들은 그 신들 중에 하나라는 그런 것에 가깝다가 그 후대로 갈수록 보다 문명화될수록 황제는 인간 중에는 범접할 수 없이 최고 높지만 황제보다 높은 어떤 상위를 조금 설정하게 되는, 중국 같으면은 진시황 경우에는 안하무인격으로 하지만 단명했고 그 뒤에 한대가 들어서서 한대 이후로 중국의 황제는 상급의 천리라든지 뭔가를 인정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화된다는 것은 바로 더 옛날로 가면 이렇게 자기가 최고신이었다가 신들 중에 하나라고 그랬다가 뭐 이런 데로부터 인간을 넘어서는, 그게 황제라 하더라도 그걸 넘어서는 어떤 층위가 있다는 것을 그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문명의 지표로 보이고, 그런 중에서 그러한 경향을 더 끝까지 밀고 나가면 사실은 일신교적인 그 원리에 도달하게 되고, 그러한 일신교적 원리를 밀고 나간 곳에서 오늘날 근대 문명적인 이 원리가 나오는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설적으로 이렇게 인간의 상위의 그 영역을 끝까지 파들어갔을 때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소중함이라는 것에 눈이 떠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높은 사람도 아무리 낮은 사람도 다 사람이라는 공통대다. 그렇다면 황제에 대해서 그렇게 높여줘야 된다면 문둥병에 걸려서 곧 죽어가는 한 사람도 그것도 사람인데 그 사람도 사람이란 면에서는 같다라는 그러한 데까지 이제 그렇게 그 원리를 더욱 철저히 한 것일수록 문명화된 정도가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그 인상적으로 제가 여러 번 전하는 이야기지만 그 장진호 전투 때 미해병 1사단이 그 압록강 근처까지 갔다가 퇴각하고 그러는 큰 그 역사 속에서 야전병원에 당시 적지역 민간인 산모가 응급하게 들어왔는데 그 적지역의 민간인 산모가 제왕절개술을 필요로 하는데 다른 모든 걸 제치고 야전병원 의료진이 그 산모를 치료해서 산모도 살리고 아기도 낳은 거죠. 그런데 응급한 부상병들이 그렇게 하는 의료진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 한마디 없이 있는 것을 보고 그 통역병으로 따라갔던 우리 한국 병사는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분이 가톨릭 의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뒤에. 그래서 거기서 보여지는 그 일화가 보여지는 그 체화하고 있는 그 원리, 그것이 이 문명의 원리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이 우상화를 용인하거나 거기에 대한 감각이 무뎌질수록 바로 이런 문명화된 원리로부터 멀어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김 박사님한테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김일성이 1945년에 들어서면서 이제 공산주의로 들어섰지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지는 우상화 작업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시작은 공산주의였지만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이게 종교적인 집단인데, 그럼 북한 내에서 이제 김일성 1세대는 이제 나이가 거의 그 돌아가신 나이가 됐을 테고 2세대로 이제 김정일 나이대 사람들로 바뀌었을 텐데, 그럼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러면 김일성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정말 하나의 신이라고 받아들였었을까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김정일에 이어서 김정은으로 왔잖아요. 근데 아까 이 우상화 백태 과정 가운데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과정은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네. 예를 들면 동상도 없고요. 그리고 그 꽃도 없잖아요. 근데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김일성을 신 자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당위율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제2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지금 이제 받들어 모셔야 한다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격화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신 자체는 아니지만 신의 버금가는 신적 존재로 받들어 모셔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냥 구호나 단순히 규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일 일상적으로 예컨대 가정에 집안에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걸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솜으로 닦고 절을 하고 거리에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만나면 인사를 하고 숭배하고 하는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일성 본인은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일성 본인은 자기가 신격화됐지만 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두 번째, 북한의 수령은 다 신격화되는 거죠. 김정일은 하다가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도취돼서 반신반인이 됐다. 김정은은 태어날 때부터 신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한 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 질문인데 김정은에 대한 게 없지 않느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요. 근데 하려고 하면 뭔가 그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뭘 하냐면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아까 세 과목이 나오는데 혁명활동, 어린 시절, 혁명역사가 나오는데 김정은의 경우는 지금 어린 시절부터 나와요. 혁명역사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 지금 혁명활동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돌아다니는 거 다 혁명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스위스에 간 것도 혁명활동이에요. 그거는 이제 숨기죠. 그건 혁명이라고 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북한이 많이 공을 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삼지연 개발이에요. 그래서 나는 필경은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는데 김정인의 출생지도 백두산 언저리가 될 거다. 어디냐? 그게 삼지연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삼지연 공사를 많이 하고 있고 김정은이가 많이 갔다 옵니다. 왜? 그게 다 혁명활동이니까. 원래는 어디서 태어났나요? 원래 어디서 태어났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지금 원산이다, 강동 그 특각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김정일은 원래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김정일은 러시아 연해주 라스토리노예죠. 저는 김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너무나 유치하고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이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태어나서부터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면 그것이 당연시 여겨지고 그것이 일상이 되겠지만 저희 이렇게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 들을 때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칭송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이런 것들하고 같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도대체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좀 전에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싸움이다라고밖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화합하자,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겠구나.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이야기들일 것이다. 뭐 이 대표적인 이영훈 목사님만 그렇겠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교인들한테 그런 입장을 발표하고 또 가르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이 어느새 우리 삶 속에 그렇구나, 당연하구나 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는 참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우리가 이성을 갖추지 않고 특히나 정말 성경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에게 잠식되어 우리 생활도 이제 머지않아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 내에 이렇게 김정일화 이렇게 흔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허 위원장님 그런 분들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어처구니 없죠. 어처구니 없고 이거는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면서도 법과 질서가 있는 나라에서 이것이 허용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김 박사님 말씀 앞에서 하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북한이 왜 김일성이 한마디로 말하면 조국의 개선해서부터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미 소련군을 엎고 우상화 작업이 물밑에서 진행된 거 아닙니까? 이걸 보면은 저는 이제 김일성이 피해 의식, 배운 게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일무장투쟁, 김일성하고 빨산투쟁할 때에도 그 중에는 임춘추를 비롯한 지식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해방 후에 정권을 잡으면서 정권을 구축할 때에
제일 먼저 친 게 친일 분자라는 딱지를 붙여서 지식인들을 대량으로 이제 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독교인들을 치고, 기독교인들을 치는 그 과정에 저는 이제 생각한 게 뭔가면은 기독교인들을 치면서 자신이 그 자리에 자기가 서려고 했고, 또 지식인들을 친 거는 지식인들이 가장 김일성을 정확히 보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적을 그때 당시 이미 지식인 숙청을 통해서 없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우상화 작업이 더 손쉽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쪽에서 이렇게 우상화하는 사람들 도 변호사님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뭐 그 기존의 국가보안법을 너무 그 해석을 엄격하게 하면서 사문화시킨 법원의 경향이 있어서 더 마음 놓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특히 국제형사범죄법이 그 실정법으로서 엄연히 살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 반인도 범죄 협력 행위, 그러니까 반인도 범죄에 대한 방조범이죠. 그 부분으로의 고소와 법 적용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변호사님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되나요? 요즘 신고할 때 있습니까? 신고 국가보안법은 해당 사항이 안 되고. 예, 뭐 반인도 범죄법 그 자체를 국제형사범죄법 자체를 그게 국내법이에요 하고 아는 사람도 그 잘 모르는 사람이 태반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캠페인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리는 부분이. 그래서 한 2월 들어서는 안 되면은 우리 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VON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캠페인과 신고 그리고 고발 등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고 센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저는 그 이제 한국에서 이런 행태가 어찌 보면 아주 북한이 과거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을 우상화하는 그런 방식이 그냥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이 말입니다. 언론이 앞장서서 북한의 김정은 체제, 그 다음에 북한의 그 어떤 우상화 그 상황을 북한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끌고 나가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금 현재 김정은 우상화로 이제 점점 이끌어 나가는데, 이런 문제는 정말 국가안보기관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정원도 있고 경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청와대에 앉아 있는 주사파들과 그 수계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정권 자체가 이걸 묵인한다는 게 이건 용납해서는 안 되거든요. 철저하게 난 개인적으로 문재인 씨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이 헌법을 북한식 사회주의 헌법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우상화를 한다면 그거는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이 헌법이 상임권에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도 이 헌법을 어기면서 헌법 정신을 어겨가면서 우리 남한 주민들을 어찌 보면 북한식으로 북한에 동조할 수 있는 이런 우상화의 기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국민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친일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이 처단하면서 그 마치 항일교처럼 사이비 종교처럼 세우는 것처럼 지금 극우라는 딱지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김씨 체제와 김씨 일가에 대해서 이성적인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런 발언을 공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극우라고 그 딱 규탄하는 매체가 이미 대기 중이고, 그 최근에도 차기환 변호사님에 대해서 아주 극우라고 딱 나오면서 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 김미영 총장님이 그 평소에 지적하시지만 극우라는 표현을 하나의 스펙트럼 내에서 정도의 문제로 그 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심해졌다 뭐 이런 그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예는 프랑스에서 르팽의 정당을 극우 정당이라고 할 때는 하나의 허용되는 스펙트럼 내에서 이 정도가 좀 강해진 것을 칭하죠. 그런데 차기환 변호사님을 극우라고 하고 뭐 이런 식의 자기들이 김씨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을 극우라고, 예를 들어 김명 총장님을 극우라고 딱 부르고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것은
나치즘을 연상시키는, 즉 그 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 극우를 연상시키면서. 그래서 그것은 측면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그런 측면도 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김씨 체제를 원색적으로 딱 명확하게 부정하는 목소리 자체를 죽이는 거죠. 그것이 1단계죠. 그래서 그것은 그런 목소리들이 죽고 나면 타협하기 쉬운 그런 곳을 이제 처리하는 것은 그 다음 과제로 더 손쉽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사회가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가 시작되었을 때 경각심을 명확히 가지고 그 함부로 극우 낙인을 찍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기민하게 반응하면서 특히 김씨 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극우라고 부를 때는 정면 승부를 이렇게 굉장히 가야 된다. 이번에 도 변호사님한테 오마이뉴스가 극우라고 했다가 사실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공개를 하면요. 원래는 월요일에 그 가족 여행이 계획되지 않았으면은 월요일 날 아마 고소하셨을 텐데 참 다행히도 그쪽 입장에서 그 여행 미리 계획돼 있어가지고 수요일까지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요일에 이제 그 민사로 이제 고소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이미 오마이뉴스에서 철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싱거워졌는데 저희는 일단 이렇게 부르기만 해봐라. 일단 법정 가서 한번 싸워보자. 이런 태세로 갈 거예요. 법정에서 싸우는 뿐만 아니라 계속 이제 그 사상적인 전쟁을 해나갈 거고 제가 예전부터 딱 선포를 했는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반인도 범죄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것 절대 봐줄 수 없다. 어떻게 그게 통하냐. 목사님, 지금 21세기 신사참배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결국은 그 북한에서 어제 70년 동안 그 총칼을 뒤에 감추고 각종 상징과 조작된 서사를 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세뇌해왔던 그 여파가 이렇게 넘쳐가지고 이렇게 남한 사회로까지 스멀스멀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북한이 그렇게 억압적인 상황인데도 신격화로 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미화되어 있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일체의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그 상황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자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기능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예를 들면 억압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반대도 있고 데모도 있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못할 텐데 북한이 잠잠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여기서도 그 짓을 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결국은 북한의 70년 억압적 우상화가 스멀스멀 남한 사회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열렬한 환호를 받았고 어떤 기사에 보니까 진심 어린 환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동원된 사람 같지 않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예전에 그 정주영 회장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만날 때 김정일과 같이 차를 타고 있었고 바깥에 연도에 이제 평양 시민들이 막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이렇게 환호하는 것들을 보면서 김정일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거 다 가짜입니다. 김대중이 갔을 때, 예. 김대중 갔을 때인가요? 예. 하여튼 그런 김정일이가 그런 억압적인 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또렷하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거 뭐냐면은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다른 이해관계 없는 사람 같으면 거짓으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안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권력이 나의 뒤에 감춘 총칼이 저 사람들이 거짓으로라도 저렇게 환호하게 만든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우상화의 본질인데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들의 처참한 상태를 여기서 조롱하면서 김정일화를 흔들고 이렇게 뭐 유인을 칭송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폐륜이다, 폐륜. 제가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오늘 이 이슈 한 번 더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아니 사실은 김정섭 우리 그 의원님도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처음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이렇게 강의를 기획하고 할 때 제가 그때 한 벌써 10년도 넘었잖아요. 그때 제가 하는 강의 정도도 교회에서 하면 나중에 이분이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을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10년 전에도 교회가 상당히 이 자경화의 길을 열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얘기 지금 1시간이 넘어버렸는데요. 지금 이 얘기가 간단히 끝날 얘기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크를 들고 있는 우리 윤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능라도에 가셨잖아요. 15만 명, 20만 앞에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을 때 어떤 생각했냐면 본인은 거기 서서 15만 명, 20만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게 진짜라고 생각했을까요? 너무 감격스러워갖고 그랬을 것 같죠. 네. 북한에서 어떻게 이렇게 유치찬란한 일이 가능할까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거기는 폐쇄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데 그 답이 지금 무색해졌어요. 왜? 계명천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 사회에서 벌어지는 우상화가 어처구니 없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는 그것도 무식쟁이가 아니라 그 잘난 인간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리고 온천하가 우상화를 용납해도 용납 못하는 대한민국 이 체제의 마지막 보루인 기독교가 미안하지만 이건 좀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 제가 그 김 박사님 두 번째 발제 수고를 덜기 위해 즉흥 제안을 드리면은 그 인간의 내재적인 전체주의 경향에 대해서 그걸 중심으로 그 전체주의가 우상화 경향과 저는 다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그냥 미리 짧게만 예고를 드리면 다음 발제를 맡아가지고 그 이 정도가 극심하죠. 북한은 이제 김씨 체제는 그거를 극단적으로 극심한 정도까지 밀고 간 것인데 정도를 좀 떨어뜨려서 보면은 사실 오히려 인류가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살아온 역사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개인이 각성되고 자유롭게 이 정도라도 사는 게 드물어요. 제가 공부하기엔. 그게 로마 그리스 문명이 지배했던 이태리 반도조차도 로마가 망하고 소수 아주 자유 도시들에서도 늘 그 자유가 위협되고 나머지 지역은 그 자유 도시만도 못한 채로 천여 년을 그렇게 지내게 되거든요. 그토록 그 개인들이 막 뛰어나왔던 로마조차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유라는 게 무너지기 쉽고 한번 무너지면 얼마나 이런 전체주의적인 그 경향 속에 그래서 권력은 집중되는 성향을 갖고 그 권력은 점점 세지고 절대 권력화되고 정신적으로는 더 부패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하여튼 본론은 다음번 발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최근에 한국의 진정한 위기는 경제 위기도 있고 또 안보 위기도 있지만 가장 정말 심각한 위기는 이 정신의 위기, 영혼의 위기가 아닌가. 그리고 총체적으로는 현대 국가 대한민국에 대한 위기다. 네이션 스테이트 말하자면 민족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자유와 인권을 바탕으로 한 이 대한민국이 심각한 민족 센티멘탈리즘 때문에 위협당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당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제 도 변호사님이 이 전체주의적 경향, 남과 북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교적인 전체주의, 이 경향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그 우상화 백태 그리고 수령 절대주의 관련돼서 이 철학적인 검토를 저희가 한번 좀 해야 되고 또 허 위원장님에게 훨씬 더 구체적인 그 우상화 백태를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우리가 약간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허 위원장님 우상화 잘하셨을 것 같아. 느낌이. 그런 경험담도 좀 길게 듣는 시간들을 저희가 좀 더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작한 이 우상화 백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더 알아야 되겠고 현대국가 대한민국의 위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안 잡으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MPK는 나라를 지키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